그러한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어떻느냐. 이제 2015년 영국의 CRB라는 기관에서는 2030년도에는 한국이 너무나 이렇게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2017년도 세계적인 이제 컨설팅사인 글로벌 PwC라는 데서 2050년도에 경제 순위가 세계 18위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11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30년도에까지는 막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50년도에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어떤 감소 이런 것들면서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소비가 저하되고 그렇게 해서 좀 인구 규모가 많은 이집트나 파키스탄보다 경제 규모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도 합니다. 어쨌든 블룸버그에서는 세계 혁신 순위를 한국에서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니까 6년 연속 계속 또 1위를 하고 있고 노벨 경제학자 루카스 교수는 이제 경제 성장 이론이 이제 대가인데 94년 논문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이제 기적이다.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 인적 자원의 어떤 개발과 활용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정말 폐허에서 압축 성장을 통해서 전 분야의 경제 성취를 이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최전선에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제 가면 정말 다른 나라 공항에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 수준이 국가 간의 공항 경쟁률에서도 항상 1위가 나오지만 외국에서는 인천공항을 와보면 다들 너무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우선은 그 공항에서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물건 분실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공항에서는 공항에 내가 도착해서 물건을 찾는 데까지 벌써 그 시간이 제가 이제 도착해서 가는데 벌써 물건이 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인천공항 밑에 이제 물류국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투어를 한 적이 있어서 밑을 보니까 그 물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을 봤는데 거기에 이게 누가 만든 거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는 독일 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독일 회사를 거의 모든 공항에서 이제 그걸 다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가 분실률이라든지 그 속도면 최고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그 기계나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책임감, 열정, 열이 이런 거 있어서 그렇게 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데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그런 속도에 이제 깜짝을 놀리고 내리고 나면 그 깨끗함에 놀라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갈 때 그 공항 철도라든지 버스가 굉장히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너무나 싸다는 거예요. 한 10,000원 정도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외국 공항이 이제 도심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스웨덴을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우리 서울까지 거리가 훨씬 가까운 거리에 수도와 그 공항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거의 1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빠름 그러니까 서울 와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서울 지하철을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시간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인천공항을 온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놀란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1위 인터넷 보급, 최고 대졸 인구, 해외 건설, 반도체 1위, 세계 수출 7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자동차 5위, 조선 철강 등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Why Nations Fails를 해서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가 쓴 책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인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멕시코 국경 도시에 있는 노갈레스시라는 데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밤에 한반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불빛들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고 밤에 찍었으니까 위성으로 그 일본도 환하고 한국도 이제 환하고 서울 수도권 굉장하고 부산 대구 뭐 이렇게 환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북한에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반도는 정말 섬이죠, 섬. 멕시코 국경 도시에 노갈레스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 이제 뉴멕시코주와 미국은 예전에 이제 멕시코가 이제 영역이 컸었죠. 일부는 전쟁에서 뺏기기도 하고 일부는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노갈레스시라는 데는 이게 도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멕시코고 어디가 미국일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오른쪽이 이제 미국이고 같은 도시인데 이게 뭐 어떻게 좀 색깔이 좋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빈민가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죠. 그래서 예전에 나라는 어떤 나라가 부강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제 포용적 경제, 포용적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뭐 우리 민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또는 북반구에 있는 날씨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또 경제 성장을 하더라. 뭐 또는 이제 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건너서 이렇게 이제 성장이 그거 되더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같은 나라, 같은 문화, 같은 민족 이렇게 가져도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시장 경제를 그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와는 같은 도시에서도 이렇게 극명히 차이 나더라. 한국도 이제 거기 책에 예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이제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문화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극명하게 차이 나다 보니까 밤에 사진을 찍었을 때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한은 아예 안 보이죠. 평양에 이제 조금 불이 보이는 정도. 그게 또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지도를 볼 때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북한 쪽하고는 경제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불빛이 아니더라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조그만 이 섬에서 이 세계를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나라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또 이걸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 어떤 경제 시스템, 어떤 정치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거, 인류사에서도 이루지 못한 우리 성장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Why Nations Fails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느냐, 시장 신화적이며 개방적인 어떤 경제를 우리가 이제 지향을 그런 이유가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된 재원화에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굉장히 이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때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선진국 그로부터 어떤 독립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주로 많이 됐던 거는 국내 산업 보호론이 주로 전략으로 많이 취했죠. 남미 이제 국가들에서 우리 선진국으로 종속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보호하고 막 다른 오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 사업을 보호하자 이렇게 하는 전략을 수립을 하는 나라가 많았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세계로 나가는 전략을 폈죠.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으니까 외국에서 팔아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정된 재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개 소수 기업에 이렇게 특혜 시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소위 낙수 효과로 이렇게 했던 그 전략이 정말 절묘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그리고 급면하고 이제 우수한 인력, 그 GDP 대비 교육 소비가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발달한 동인이 뭐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성장 전략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카피 경제이지 않습니까? 일본을 추격 경제였었는데 일본 기술과 이렇게 다른 나라 기술들을 이렇게 알아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 부모님들의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학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성장이 60년대, 70년대 외국으로부터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전에 우리 유교문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점화가 되면서 바로 이게 흡수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우리 성장의 동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그 성장의 동인은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지도 않겠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매우 열심히 애들을 갖다가 안 먹고 정말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그게 이제 경제성에 바로 활용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불만은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지만 불균형 성장을 하면서 뭐 현대나 삼성이나 그 기업이 이제 커 나갔었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했던 그 인력들을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좋은 기업들이 그대로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그 성장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다 그랬는데 그 인력의 어떤 좋은 인력들을 왜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인력이 너무 중요하니까 왜 좀 활용이 못했을까? 뭐 이제 그런 이제 불만인데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돌이켜 봐가지고 60년대, 70년대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들 이제 못 살았죠. 그 당시에 이제 형평 문제가 그렇게 좀 제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형평 문제가 너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부모님 다 이제 소장농이셨고 시골에서 정말 이제 가난하게 대부분이 이제 가난하게 사셨고 이제 조금 이제 30년대 생이신데 40년대 50년대 도시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너는 왜 저 다른 옆에 있는 이웃들은 다 도시 가서 돈 버는데 왜 돈 안 벌었냐. 그래서 그냥 대도시로 나왔다는 겁니다. 대구로 나오고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부산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머니는 미용을 배우고 그 아버님은 이제 또 이제 뭐 그냥 돈 벌러 다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나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으로부터 어떤 소외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못 배운 거에 대한 한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DNA 속에는 어떤 그 유교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인적 자본이 교육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숙돼 왔고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성장에 좀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벌 사회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축적에 기반한 해외 투자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성장 과정에서 좀 특징적인 게 좀 다른 나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베트남이나 막 성장하는 국가, 인도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지금 좀 쓰고 있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직접 투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비용 측면 때문에 이제 옮겨갈 때 막 이렇게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 60년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하면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냥 외국의 직접 투자를 받아서 나라에 있는 인력을 고용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이제 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막았더라고요. 그걸 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돈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려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을 빌리는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 가서 차관을 빌리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월남 전쟁도 여기 차관을 또 빌리기 위한 그런 또 수단이었고, 그렇게 이제 그 빌린 그 돈으로 그 귀한 돈이니까 그게 이제 산업은행에서 소수의 다 이렇게 갈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산업에 이렇게 이런 현대 그때 컸던 삼성 이렇게 이제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에서 그냥 그 외국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해서 하는 때보다 내 돈으로 빌려서 하게 되면은 그 기술 축적이라는 것은 상상 이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술 축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세계적인 삼성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큰 기술 축적,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력, 그 다음에 우리 투자 전략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정부 주도였던 경제 전략,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 이제 공무원들이 나라를 같이 전 국민들이 마찬가지였죠. 한번 하면 된다 이런 걸로 헌신했던 거. 그리고 우호적인 국제 환경도 그 굉장히 그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분단 비용이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분단이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예전에 많이 논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가트나 WTO 체제 하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받고,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사실 이제 소련, 중국, 북한 어떤 냉전 체계에서 보호했던 방패막으로서 엄청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우리나라가 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또 중국 변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변수가 중국이 개방 개혁을 이제 70년대 이제 하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중국하고 지금 이제 중국이 막 따라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주력 산업 중심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우리와 같은 시기에 개방 개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중국의 인력, 그 시장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중국이 폐쇄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우호적인 세계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술 격차를 가진 상황에서 중국이 개방 개혁을 하면서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 기술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또 경인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성장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호적인 국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 성장의 큰 원인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